안녕하세요. 5월 11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왜 웃어, 왜? 네, 오늘은 서쌤 그리고 상구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케미가 너무 좋아서 제가 시작부터 너무 기대가 돼서 그런지 웃음이 터졌는데 오늘도 케미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미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서쌤님부터. 네, 일단은 네.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끔찍했던 얘기가 네. 옐런 재무부 장관 입에서 나왔던 얘기죠. 금리 네.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1일이죠. 11일 새벽 시간으로 그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용지표 예상치가 신규 고용자 수 증가가 100만 건이었는데 26만 건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막 쇼크 수준입니다. 쇼크 수준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자, 생각보다 고용이 안 늘었네. 경제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 그러니까 긴축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어제 미 증시,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맞아요. 이유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기대치 자체를 3.2%에서 3.4%로 예상치를 올려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고 실질적인 지금 경제 돌아가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기술주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금리 인상하고 기술주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좋습니다. 시황도 중요하지만 그 시황은 일단 산군 전문가가 잘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네. 그 앞서서 제가 그 금리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사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가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최근에 대세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상쇄시켜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성장주의 공식은 투자를 통한 성장 그리고 M&A를 통한 성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금 조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 조달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조금이라도 상승을 해도 워낙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성장성이 조금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땡겨온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게 현재 가치에 관련된 할인율인데 그 할인율 자체도 이자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현재 가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술주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너무도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밀려서 소폭 하락하면서 네. 마감을 했잖아요. 사실 거의 조정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밀렸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 우리 고용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다. 이 지표는 무시할 만하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사실
이자 부담은 늘어나지만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은 경기가 그래도 꽤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안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경기 민감주로 또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이 미증시에서 금리 인상 우려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기술주의 연관성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자본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장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산구님은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네. 탓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탓이요. 탓. 너 때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남 탓하는 거 좋은 건가요? 아닌데 제가 남 탓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용 장난이.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한번 먹었고요. 뭐 일단 알겠는데 저는 지금 네. 지금 어제 오늘에 대한 우리 증시 혹은 미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표 발표에 대한 이 결과값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용 지표라든가 실업률 발표라든가 이런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좋은지 그만큼 활발한지 혹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중요한 지표를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많은 지표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고용 지표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고용됐어? 많이 실업률이 올랐어? 내렸어? 그러니까 고용지표는 높을수록 이제 시장이 좋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실업률은 높을수록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혹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그냥 하회했던 게 아니라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디 윌 스트리트 저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어느 정도를 예상했었냐면 100만 혹은 130만 이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나온 건수가 26만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 정도면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네. 잘못 본 거죠. 그냥 반대로 봤다고 이제 봐야 될 수준으로 잘못 본 건데 어쨌든 이 경기의 지표를 알려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엄청난 수치로 이렇게 잘못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경기는 지수는 상승을 했었어요. 이거는 그저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제 얘기 아니라 그저께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조기 긴축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그 바이든도 그렇고 이제 파웰도 그렇고 어디 이사 어디 총재 다 나와가지고 맨날 했던 얘기가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당분간은 안 할 거야. 아무리 이 재무적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뭐 지수 경기 지표들도 나오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해도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니야. 할 거야. 막 이런 우려감 때문에 네. 시장은 오히려 뭐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고점 조정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경기 지표가 정말 그것도 중요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정말로 안 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게 안 하니까 그러면 좀 더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겠네. 그럼 경기 지표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게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 정책적으로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상승하는 이 포인트도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수도 있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뒤바뀌죠. 마치 이제 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페이크다 이 자식아 이런 것처럼 경기 지표 아주 일시적인 이렇게 거죠. 고용 지표 안 좋게 네. 나왔지만 이번 달만 그런 거야. 다음 달도 그렇대? 아닐걸?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아니야. 그래도 이 경기 지표 안 좋게 나왔으니까 연준이 조기 긴축 안 할 거야. 조기 긴축 안 하겠지. 근데 니네 알지? 최저금리 올린 거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올린 거 알지? 그것 때문에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온 거야. 왜? 임금이 높아지니까 새로 사람들을 뽑겠니? 임금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을 많이 자르지.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온 거야. 니네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시장과 밀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려 주셨지만 사실 현재의 시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탓을 하고 싶다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이 앨런 재무장관이 이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사실 그 정도도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겠지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다가 네. 이제 시장 조정이 오니까 앨런 재무장관도 어디 총재 어디 연준 이사 누구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옐런 재무장관도 나와가지고 그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는 그것까지 이런 액션을까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소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앨런이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조정이 와도 이런 이유가 아니라 고점이니까 조정이 올 수가 있고 뭐 이런 이유로 조정이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좋아 걱정하지 마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상승하고 일시적인데 라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지금은 이제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핑계거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적으로는 갈피를 잡기가 조금 더 버거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방적으로 앨런 탓 너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발단을 맞는 건 앨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뭐 맞네요.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상구님은 고용지표가 정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용지표가 예상치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크게 하회를 하면서 전거래일에는 오히려 테이퍼링 우려가 해소됐다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간밤에는 금리 인상 우려로 또 하락을 했다는 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미증시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구님 예.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또? 뭐 할 말은 많은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네. 얘기할 게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조금만 더 얘기를 네.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기술주 섹터가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나스닥은 이제 2.6% 정도, 2.5% 정도 하락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거의 4.6%에 가까운 굉장히 큰 폭의 맞아요. 하락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기술주 요 섹터들도 어떻게 본다면 마치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그다이 자식가 이런 속임수에 이제 휩쓸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두고 싶어요. 뭐 물론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주 쪽은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자본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미래의 이 수익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은 건데 이 미래에 대한 기준, 뭐, 기간이라든가 기준을 생각해 보자면 조금 다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어요. 왜냐면 팡주라든가 뭐, 팡주를 기준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대부분 이런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들은 결국은 가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가 뭐 한 달 후 혹은 1년 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라는 기준에 대한 이 단어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정도까지 쫄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 타이밍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라든가 이제 그 기술주 쪽을 어느 정도 단타적으로 기술적으로라도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에 대해서 또 꿀팁을 주셨어요. 우리 산구님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4.66% 급락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를 매수 타이밍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쌤님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지금 이때를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뭐 일단 뭐 네. 상권 전문가가 좋은 얘기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 시각을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맞아요. 그 말이 결국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관련된 그 불안한 부분들이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에서도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두 가지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입니다. 그 두 가지 지표는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연준은 존재하는 이유가 물가를 잡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의 정책은 다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 그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CPI 지수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 9시 반,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표에 따라서 또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도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또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빠질 수가 있어요. 물가 이거 잡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긴축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산군 전문가의 의견과도 동일시되는 부분이 뭐냐면 긴 관점에서 봤을 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지수가 3,200이고 다우 지수가 너무도 앞서 나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더라도 시장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모든 관점을 경기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완만한 금리 상승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 역시나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인 조정일 것 같다라고 같은 입장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을 보는 관점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발만 살짝만 보태자면, 네. 한 발만 보태자면,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이게 지금 여태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경기 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 지표 자체를 이제 안 보시거나 경기 지표가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필히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왜 이렇게 지수가 요동치는지 뭐 단순하게 조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떠들어서 이렇게 요동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경제 지표로 인한 영향으로 지금 지수가 흔들리고 있는데 애초에 뭐 경기 지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이렇게 그 글로벌적인 뭐 나는 국내 주식만 한다고 해서 글로벌적인 이제 경기 지표를 무시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크게 지표가 이제 큰 변동성을 보이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데 왜 큰 변동성을 보이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HTS 본인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에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이제 지표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송유관이 그 이제 해킹을 당했었죠. 네. 가장 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근데 지금 이게 바로 해소가 된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린다고 해요. 이 해소를 시키려면. 근데 이거를 이제 해킹을 했던 그 집단이 다크사이드라는 이런 그런 집단이었는데 지금 미국은 사실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었죠. 러시아가 네. 이거 배후에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얘네는 됐고 정치든 지리든 모르겠고 돈 줘 이러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이 송유관이 아직 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변동성이 좀 이렇게 확실히 방향성을 자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또 높은데 추가적으로 수요일 뭐 아까 이제 9시 반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하지만 수요일 11시 반에는 이제 오일 지표를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보유량을 발표하면서 그 또한 또 큰 급등락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를 필히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국제유가가 미국 송유관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안정세를 찾기는 했는데요. 내일 오일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그 점도 잘 챙겨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눠도 될까요, 이제 상구님? 네, 알겠습니다. 네, 허락을 받고 상구님부터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시장을 네. 얘기하기 전에 아니 우리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하면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 고점 이제 전일 기준으로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하면 이제 최고치를 찍었었죠. 그리고 이제 반납을 했지만 사실 이 차트는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국내 이제 증시를 할 때 항상 보여줬던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현 시점에서는 1, 2, 3, 4 네 번째 공략 만에 결국 3,200포인트를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 오늘 조정을 받기는 했으나 사실 아직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코스닥을 본다면 코스닥 또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1000포인트가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단순하게 희망의 루를 그린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기는 했으나 아직 완전히 우하방으로 꺾였다.
뭐 대세 하락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야로 바라볼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내왔던 뭐 이렇게 금리 인상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라는 이런 타이밍 이런 이슈들을 거치면서 어쨌든 저쨌든 금리 인상은 하긴 할 거예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당장은 실현되지 않을 거고 항상 말했듯이 연내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연내에 금리 인상 할 거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제 시장의 조정 타이밍도 대비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긴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 대세 하락장 꺾이니까 큰일 났다 다 팔아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조정장도 슬슬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항상 싸우는 건데 여태까지 계속 기대감이 뭐 상대적으로 더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우려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항상 가슴에 품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양시장 그래도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상향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연내에 금리 인상이 바로 시작은 되지는 않겠지만 언급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조정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서쌤님은 어제 시장 분위기 참 좋았는데 하루 만에 다 반납을 했어요, 상승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3,200선을 넘어가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느 정도는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3,200선을 오늘 지켜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지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생각보다 약한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뜯어보면 생각보다 강했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는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경기 민감주들, 다른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에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건설주 그리고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잖아요. 원자재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업종 종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은 사실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에서 만족을 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하셨을 때 워낙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SK, IET 등 신규 공모주에 조금 더 열을 올리시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소외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수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상군 전문가가 얘기해 준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바이오 섹터가 워낙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천선 하단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버텨주는 장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오히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적어도 5월 15일까지는 그래도 실적에 집중하자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면 그 다음엔 2분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을 볼 수 있으니 그 이후로 그 성장주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다시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님은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IT 투톱의 하락률에 비해서 지수가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로 생각보다는 강했다라고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시장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서쌤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산군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눠봤듯이 미증시랑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진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으시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이때 기회를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될까요? 그 부분 똑같은 입장이신가요, 미진 씨랑? 저는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단기적으로 보든 보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든 지금 이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증시는 사실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증시 자체는. 네. 근데 야 증시 이렇게 좋고 코스피 기준으로 뭐 이제 최고가를 갱신할 때 난 아닌데 난 손실 중인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지금 여기 나오듯이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접하는 이제 종목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대중적으로 삼성전자를 한 주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보통 이렇게 주린이 분들이 많이 접근했던 종목들이 아마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혹은 현대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고 네. 경기 민감주들 10년 동안 소외받았었던 뭐 이런 종목들이 인제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이제 받쳐주면서 증시가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주린이 분들 혹은 나는 물려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반도체, 전기차 이런 쪽 섹터에 많이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못 참고 혹시나 이제 청산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전 조금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무작정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언젠가는 오니까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초기 진입 목적에 따라서 나는 중장기적 접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랑 단타 접근했는데 나의 의도와랑은 상관이 없이 가치 투자자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속이 쓰리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지금 당장 머지않은 시점에서 곧 있으면 반도체가 곧 튈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네.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에 대한 기준으로 한다면 기다려 볼 만하고 신규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중장기적 어느 정도 수익급 이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노려볼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번 주에 튈 거야. 다음 달에 튈 거야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전문가님. 당장 수익을 위해서는 지금 반도체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를 다뤄야겠네요. 하는 게 사실 네. 단타적 접근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기 민감주 해야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나와서 말을 했었지만 이 재료가 뜨겁고 네. 사실 갑자기 막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럴 만한 재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이 재료가 1년 동안 2년 동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겠으나 최소한 이 재료들은 그래도 뭐 몇 주 간격으로 몇 달 간격으로는 이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 섹터를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철강, 뭐 원자재 이런 쪽을 초기에 공략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공략을 못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계속 공략해가지고 계속 수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가장 최애하는 섹터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그쪽 관련해서는 스윙급 혹은 단기급 이상으로 혹은 중기까지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제 퍼센티적으로 말을 하자면 20% 30%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지만 원자재 쪽이라든가 이쪽은 제가 이제 체크가 조금 늦었었던 만큼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10% 수익, 뭐 5% 수익 이거를 계속 수익 실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석과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 시점에서 그런 종목을 잡기란 조금 버거운 시장이지 않았나. 사실 제 입장에서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제 수익률이 말해주겠지만 이따가 이제 또 제 수익률 자랑을 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런 종목들 캐치가 사실 저는 요즘 들어 눈에 더 부쩍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우 시장은 진짜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종목 네. 체크는 사실 좀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님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쪽 섹터랑 경기 민감주 어떻게 가져갈까 계획을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은 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최근에 실적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원자재의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성장률이 있다라는 게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쳐다보면 걔네들의 지금 과열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열이 언제 끝나느냐의 문제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건 폭탄 돌리기거든요. 제가 베스킨라빈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30일을 부르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가 놀이를 할 바에는 사실은 성장성이 보장이 된 반도체 섹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핫한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지금의 유동성에
미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현명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좀 방망이를 잡고 가는 투자에 있어서는 아까 상구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핫한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으니 사실은 이 섹터 내에서도 조금 더 덜 핫한 섹터를 고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방식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을 때 HMM, 페노션, 남들은 그런 거 보고 있을 때 저는 하림지주 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네, 그럼 맞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하림지주 최근에 계속 많이 올라가고 올-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신 거, 조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좀 한 단계 빠른 접근을 해서 남들한테 떠넘기는, 베스킨라빈스도 숫자를 제일 처음 부른 사람이 제일 마음 편합니다. 눈치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1을 먼저 부르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제 투자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발만 잠깐 얹자면 네. 저는 정말 여기에 이제 100% 공감하면서도 네. 이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30일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29, 28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못 참아요. 무조건 맞아요.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컷은 명확히 잡고 목표가를 명확히 잡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님이 성향대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순환매를 기대해서 덜 오른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하셨고요. 오늘 참아야 돼. 우리 상구님이 자기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 종목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면 서운하겠죠. 바로 SKIT 오늘 상장 첫날이었는데요. 기대가 정말 컸었는데 반면에 지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어요. 따하를 기록 안 한 게 다행일 정도로 오늘 26%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SKI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정말 기대감이 컸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81조나 몰렸고 균등 분배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생겼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제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이 종목을 이제 두 주가 이렇게 배당이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기쁘게 말했던 기억이 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개장 네. 전에 혹시 오늘 따상하면 청산을 할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내일 따따상 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언은 안 해주셨어요? 물어보길래 너는 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길래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말했죠. 왜냐면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따따상에 대한 그런 이제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오늘 결과론적으로 이제 26% 가까운 이제 하락을 보이고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내일까지는 볼 거야 라고 하길래 그래 내일까지 보고 내일 어떻게 하는지 말해줘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따상이 갔던 내일까지 따따상이 갔던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어쨌든 오늘 결과가 26%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 내일도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내일이 만약에 이제 한가가 나와버린다면 거의 네. 공모가 근처까지 와버리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질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그 다음날이 전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공모가가 이제 1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모가로 잡았던 분들은 괜찮아. 아직은 수익이니까 괜찮아. 아직은 수익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나는 손실 보고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기준도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공모가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올 거면 공모가까지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근데요, 그럼 전문가님, 상구님 진짜 친한 친구분이시니까 네네. 그 친구분을 위해서 영상으로 함께 한번 대응 전략을 시원하게 주세요. 화면을 향해서 네. 어떻게 대응해라 이렇게. 그 친구 이제 별명이 말세거든요. 네네. 이제 말세야 나는 너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 어차피 이제 두 주니까. 근데 이제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은 잡고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아직도 이제 따상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건 조금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권인 수익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전화할게.
네, 아주 훈훈하네요. 진짜 준비하신 편지처럼 아주 영상 편지. 대응 전략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아야지. 웃음 참아야죠.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여쭤보셔야죠. 네, 여쭤봐 주세요. 제 대신에. 선생님은 SK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 차트적인 부분이니까. 없으니까. 네. 사실 SKIT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왜 뭐 어떤 문제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공모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81조가 몰렸다. 물론 인기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상을 노린 투자자들 분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사실 얘는 지금 증권사 모든 레포트를 뒤져봐도 목표가가 18만 원을 넘는 애가 없어요. 그럼 따상을 갔을 때 이미 목표가를 그쵸. 갱신을 한 거라서 네. 증권사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이런 부분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따상 갈 줄 알았는데 목표가를 그렇게 못 올려놓는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있겠죠. 거죠. 예. 얘가 지금 분리막 쪽에서 세계 3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3위 업체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새 배터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리튬 이온에는 전에 그 분리막이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에는 분리막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 섹터는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섹터거든요. 2030년이 되든 2025년이 되든 향후의 미래에 분리막이 없어진다라고 해도 얘네의 성장성에는 훼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앞으로의 향후 5년을 보든지 10년을 보든지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리막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차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 건식 분리막, 습식 분리막이 있는데 습식 분리막 쪽에서도 SKIT가 생산한 분리막은 사실 사고 사례가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분리막이 사실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여서 스파크가 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가로막아 준다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차량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젠가는 부각을 받을 테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성장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할인 요소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잔잔해졌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저는 공모가 밑으로까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그렇게 애초에, 경쟁이 예. 붙지 않습니다. 제 예상엔 내일은 그래도 조금 상승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다행히 오늘 한가를 친 건 아니라서. 맞아.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내일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테고 내일 만약에 17만 원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나는 따상을 먹고 따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난 나올 거야라고 쉽게 생각하셔는 안 되는 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3,6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와. 오늘 개인 투자자가 3조가 늘었어요. 그중에 10%가 넘는 금액이 여기로 맞아요. 쏠린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모두가 원하는 종목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님은 SKIT에 대해서 공모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됐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배터리 분리막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전기차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습식 분리막을 생산하는 SKIT의 기술력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큰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일 빠져나올 기회를 준다면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대응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매일매일 다 오르면서 오늘은 철강주들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관련주들까지도 들썩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서쌤님부터. 네, 일단 알루미늄도 원자재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 알루미늄 관련 업체라고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사실 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네. 재고자산 평가 이익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은 되지 않습니다만 워낙에 원자재들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최근에 구리 강세, 그다음에 알루미늄 강세 네. 이런 것들이 구리 강세는 뭐 이구산업이라든가 이구산업. 대창 같은 종목의 상승세를 불러왔기 때문에 땡땡 알루미늄만 붙어 있으면 올라오는 그러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맞아요. 하다못해 알루코라는 종목도 알루
코, 오케이, 올라가. 이런 어. 장세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유동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워낙에 아까 상군 전문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10년간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한번 몰리면 그냥 장난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실 유성 TNS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정치 테마를 등에 업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면철강, 문배철강 이런 종목들도 정치 테마로 움직인 적도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수혜 여부는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관심이 계신 분들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차트 대응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관심권엔 드시되 자신 없으면 그냥 다른 종목 고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님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고점에 위치해 있으니까 기술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네. 같은 얘기인데 대응 전략의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못 참습니다. 뭐 저 또한 그렇고 정말 맥점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일반적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분석으로 이 종목을 진입할지 안 할지를 이제 선택한 이후에 맥점 타이밍에 진입하고 맥점 타이밍에 청산하고 혹은 맥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 달리는 말에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땐 타야죠. 근데 단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입을 한 만큼 공격적인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고 컷만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면 뜨거운 감자를 이제 다루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단타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뜨거운 섹터의 급등세를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도 그 수익이 더 급등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안고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타를 전혀 나는 아예 안 할 거야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섹터도 하기는 해야죠. 하지만 이거를 뭐 멀리 꾸준히 안고 갈 거야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타적인 접근으로 이제 짧게 목표가도 컷도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대응한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이 있어요. 네. 이 선생님은 웬만하면 다독여서 하지 말아라 하는 선생님이고, 저 네. 선생님은 네가 해보고 일단은, 느껴라. 맞아요. 할 그런 거면 선생님입니다. 최소한 컷이라도 네. 잡고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키운다는 의미죠. 해봐야 돼요. 어차피 말 안 듣습니다. 네. 그 좋습니다. 말은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의 조합이 근데 이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방법, 대응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구님 같은 경우에는 핫한 원자재 관련주들도 지금 충분히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짧게 정한다면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죠. GTX D1원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 이 네. 종목들은 사실 너무 이제 단타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너무 이 재료가 뭐 물론 지금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하겠다가 아니라 이거 뚫리도록 할 거야. 이 축소된 걸 뚫을 거야. 이건 니네가 기대했던 만큼 이 실망감을 충족시켜 줄게 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좀 단발적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내일 드디어 이거 니네가 계획했던 대로, 김포시가 계획했던 대로 혹은 이제 처음 계획했던 대로 확 뚫을 거야 라고 해준다면 완전히 이건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섹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거를 이제 뚫린다는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안고 있을 거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물론 김포시도 기자회견 여러 가지고 뭐 연장해달라고 할 거고 뭐 할 거고 이런 액션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거 안고 꾸준히 달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글쎄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올랐던 철도 관련주들 확정이 아니라 기대감으로만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보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허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은 뭐 같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기대감 측면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 제 주민등록상으로 김포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분노감을 느끼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포가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그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차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옥철이라고 해죠. 지옥철보다 네. 더 심한 경량전철을 타고
진짜 샌드위치가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소를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데 지금 노선이 김부선으로 축소됐다라고 네. 하잖아요. 김부선은 약간의 조롱성이 담긴 그런 네.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김포에서 부천까지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거 타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종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대아TI라든가 대오A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 사실 대오A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테마까지 겹치면서 그런 부분에서 상한가를 갔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테마 하나짜리보다는 두 가지가 겹치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괜찮으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GTX D 노선에 대해서 얘가 지금 멈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뭐 시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진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김포 부천 라인은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남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GTX A, B, C가 남북을 잇는다면 얘는 동서를 잇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 라인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히 합의점을 찾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볼 거면 건설주를 보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좀 거두려고 했었던 게 네. 지금 완전히 이거를 버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진입하는 건 조금 그렇고, 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설이라든가 혹은 지속적인 협의가 진척되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여기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전철과 관련된 부분에 네.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뭐 동아지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확인하셔서 차라리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좋은 것 왜냐하면 같아요. 실적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조금은 그래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사님의 의견 실제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고요. 앞으로 GTX 노선이 잘 계획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오늘 철도 관련 종목들보다는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동아지질 같은 종목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네. 저는 이 화장품 관련 섹터가 결국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네. 결국은 그거겠죠. 이제 경기 활성화 기대감 혹은 중국과의 뭐 관계 개선 이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분위기를 가까운 것도 미국 탓이다. 미국이 뭐 코로나 관련 규제 다 해소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결국은 이제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으나, 저도 물론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되는데 지금 시기가 맞나?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나? 라는 걱정은 조금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지금 인도나 브라질이라든가 글로벌적으로 완전히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물론 미국도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활성화가 됐고 한국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건 맞으나 지금 완전히 코로나가 잡혔나요? 오늘 국내만 봐도 500명 정도 이렇게 확산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안정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나? 아닌가라는 기준을 했을 때는 뭐 물론 기대감이 되는 건 맞으나 지금 맞아? 라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때?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사님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일단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화장품을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보복 소비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백신의 보급률과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한 쪽이라든가 최근에 일본의 화장품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한국산 그러네요. 화장품에 대한. 중국 쪽은 아직 볼 때가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서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사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근님은 잠시 후 2부에서 알겠습니다. 다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